안녕하세요. R과 파이썬을 활용한 통계학 주요 개념 실습.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 회귀 분석의 기본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고 파이썬을 가지고 실습하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독립 변수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종속 변수는 그 사건의 결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즉 어떤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혀서 그것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떤 수학적 표현이라든지 혹은 통계적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제가 어떤 관측한 데이터를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측한 데이터를 이렇게 산점도 형태로 점을 찍어서 나타내 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들, 내가 관측한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관계를 찾아서 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추세선을 하나 찾고, 그렇죠? 이렇게 직선을 찾고, 이러한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식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요. 직선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직선을 특정한다. 이거는, 그렇죠?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절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면 직선을 하나로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귀 분석도 기본 개념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선의 이 부분이 절편이고 이 부분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절편과 기울기를 찾아서 직선을 하나 특정하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모델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X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내가 관측한 데이터의 원인이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독립변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Y 부분이 내가 관측한 데이터의 어떤 결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속변수는 또 이 분야에 따라서 반응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설명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러한 용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반응변수, 종속변수가 결과다. 그 다음에 설명변수, 독립변수가 사건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우리가 이제 실제 현실 세계에서 관측한 데이터들은 항상 그 오차가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노이즈 부분이 있기 마련이어서 수식에다가 그러한 오차 부분까지 표현을 해서, 그렇죠? 같이 포함을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냐 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혀서, 즉 내가 관측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추세선을 찾고, 그것을 어떤 통계적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회귀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독립변수가 어떻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원인과 결과를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독립변수, 어떤 한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종속변수의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예측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독립변수를 1단위만큼 증가시켰을 때 혹은 10단위만큼 증가시켰을 때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거, 그렇죠? 그러한 독립 변수의 변화에 대한 종속 변수의 변화 정도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의 목적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귀 분석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것은 알아볼 것은 단순 선형 회귀예요. 단순 선형 회귀라는 것은 뭐냐면 뭐 영어로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한 개인 회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요소가 한 개인 것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 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독립 변수가 하나만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단순 선형 회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종속 변수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 2개 이상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중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회귀 모델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편 있고 x1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2개 이상, 즉 종속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다중 선형 회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2가지 살펴본 거는 또 그 다음에 제가 요 간단한 예에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즉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적인 모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어떤 원인이 되는 내용과 그다음에 결과가 되는 내용 사이에 선형적 관계만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로지스틱 회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단순 선형 회귀, 다중 선형 회귀 이런 것은 이 종속 변수 부분이 연속형 변수예요. 컨티뉴어스한 변수고 그 수치 자체가 그 값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범주형, 내가 이 그룹에 속할 거냐, 저 그룹에 속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범주형, 이산형, 디스크리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카테고리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범주형, 종속 변수가 범주형일 때 적용되는 회귀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의 값이 0 혹은 1, 보통은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0, 1 아니면은 뭐 아니다, 그렇다, 병을 진단한다든지, 그래서 이 병에 해당한다, 아니다, 혹은 뭐 스팸 메일이다, 아니다, 뭐 우리 그 고객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을 결과로 가져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귀 분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었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변수들 사이의 관계, 즉 인과관계, 그러니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혹은 원인과 결과, 이 두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이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뭐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혹은 뭐 통계적인 뭐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데이터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현실 세계에서 얻은 그런 데이터를 또 이제 관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 변수를 관측을 했고 이 둘 사이에 어떤 뭐 관계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뭐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보이나요? 네, 언뜻 보기에 두 변수 사이에, 그쵸? 약간 이러한 선형적인 관계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증가하는 그런 선형적인 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런 선형적인 관계를 찾고 이 데이터, 내가 관측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추세선을 특정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귀 분석의 과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내가 관측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추세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선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혹은 뭐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관측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추세선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수많은 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추세선의 수많은 후보 중에서 나는 하나를 특정을 해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 추세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면 되는 것이니까 그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가는 것이 회귀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선을 찾아가는 과정, 즉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통계적 추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 추론. 추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몰라요. 모르는 어떤 값을 추측을 해서 찾아가는 거, 알아가는 거, 이제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추론은 또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은 추정의 단계와 검정의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추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값이 뭘까?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찾은 그 값이 제대로 잘 찾아지는 것일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통계적 추정과 검정이라는 거, 혹은 통계적 추론이라는 것은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가는 것. 모집단의 특성 잘 모르고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는 모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계적 추론 혹은 통계적 추정과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표본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인 거죠. 전체.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는 앱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앱의 사용 시간이 실제로 시험 성적에 영향을 줄 건지,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앱의 사용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사용자들의 그 시험 성적,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이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고, 때로는 모집단 자체를 정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전체 모집단 중에서 하나의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을 가지고서 모집단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귀분석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통계적 값들을 추정을 하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얻은 그런 값들은 표본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계산한 수치들은 표본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표본의 것을 계산한 값들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두시고요. 또 내가 모집단 중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내가 샘플을 추출해서 그 샘플에 대한 것들을 어떤 값들을 구해 나갈 텐데, 그 샘플은 때로는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집단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 추출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추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모수를 추정한다,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추론해 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무수한 가능성이 있는 샘플들을 통해서 얻은 값이다. 이렇게 그런 개념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즉 내가 표본을 통해서 추출한 값들은 매번 내가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값은 추정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과정, 이게 통계적 추론인데 우리가 얻은 값은 표본이라는 것이다. 표본을 통해서 얻은 값이다. 표본은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게 추출할 수가 있다. 그럼 그때마다 표본의 통계량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결과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표본의 크기 n 해서 표본을 내가 100개를 얻었다, 200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전체 모집단 중에서 n이 100개인, 그쵸? 100개의 그런 데이터를 내가 여기서 얻을 수도,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한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통계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수학적 모형을 이제 만들어 간다. 이게 바로 회귀분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적 모형은 또 이제 나눠보자면, 오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적 모형과 확률적 모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 모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 법칙, 수학 법칙 같은 거, 예를 들어서 F는 MA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딱 대입을 했을 때 딱 떨어지는 거, 오차가 없이 이렇게 딱 수식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결정적 모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얻는 내 데이터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그런 모형들은 항상 오차 부분이 고려가 현실 세계에서 얻는 실제 데이터들은 오차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확률적 모형이라고 한다. 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관측한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추세선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내 데이터들을 설명할 수 있는 추세선들은 뭐 다양하게 후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본다면 어떤 선이 과연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요 직선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보다는 아마도 얘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왜 이 직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아마도 이 직선이 내 실제 데이터들하고 가장 가깝게 내 실제 데이터들을 가장 많이 지나가는 직선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에서는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직선들은 한번 실제 데이터와 떨어진 거리를 재보면 이 직선보다는 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직선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내 직선을 구하는 방법, 이거를 바로 우리가 최소 제곱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예요. 제곱을 최소로 하는 그런 직선을 찾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이 써 있는 걸 보면은 오차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추세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오차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추정한 그 추세선하고 내 실제 데이터하고의 거리,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차라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서로 상쇄가 돼서 이제 0이 되다 보니까 거리를 구하고자 하려면 이제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추세선을 찾는 방법. 이거를 바로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고요. 이 방법으로 우리가 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렇죠. 직선에서 중요한 것은 절편과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직선의 절편과 기울기를 찾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측한 표본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표본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적합한 그 추세선을 찾고 그러면 그거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피트드 되었다. 내 표본에 적합되었다라고 해서 적합 회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할 때는요. 회귀 모델을 만들 때는 항상 이제 오차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차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될 텐데 이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 때는 우리가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차가 확률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회귀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그 관측한 데이터들, 그쵸, 인풋이라는 변수와 이제 아웃풋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두 변수 사이에 어떤 뭐 선형적 관계가 있을까 해서 산점도를 그려봤습니다.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직관적으로 봤을 때 두 변수 사이에 뭔가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가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상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통계적 지표인데요. 이 상관계수는 공분산의 개념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공분산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서로 곱해주는,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가 서로 이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변수만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개, 두 개, 세 개 있더라도 어쨌든 그 변수들 사이에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곱해가지고 서로의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x의 평균은 한 이쯤이고 뭐 y의 평균은 한 이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요 점에서는 편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x의 편차는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값이 될 것이고 y의 편차도 역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이 점에서는 어떨까요?
x의 편차는 아마 플러스가 될 것이고 y의 편차는 y의 편차도 역시 아마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내 데이터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편차의 부호가 같게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x의 편차가 플러스면 y의 편차도 플러스고, x의 편차가 마이너스면 y의 편차도 마이너스고, 같은 부호를 곱하면은 그 결과는 뭐가 나오죠? 네, 양수가 나오고, 그럴 때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관측하는 데이터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y의 편차가 플러스면 아마도 x의 편차가 플러스면 아마도 y의 편차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x의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면 y의 편차는 아마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변수의 편차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갖게 될 거고,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해주면 아마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관계수는 이렇게 공분산의 개념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공분산의 개념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 내가 단위를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이 상관계수가 굉장히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초라는 단위를 썼을 때, 분이라는 단위를 썼을 때, 또 시간이라는 단위를 썼을 때, 그 수치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또 센티미터를 쓰냐, 미터를 쓰냐에 따라서 그 수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위에 따라서 혹은 범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분산을 표준 편차로 나눠서 상관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상관계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상관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선형적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향은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고, 강도는 이제 크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상관계수의 크기는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선형 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고 얼마나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내 변수들이 얼마나 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요거는 R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절대값은 둘 다 1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관측한 데이터들이 직선, 선형 위에 거의 다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R값이 0.9인 경우는 어떠냐면은 대충 이런 정도의 분포를 보이게 돼요. 이거는 어때요? 선형적인 모습에서 좀 더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R이 0.4인 경우 혹은 R이 마이너스 0.4인 경우는 선형적인 관계가 더 많이 옅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 R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선형성이 강하다는 뜻이라는 것 또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상관계수의 부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공분산의 개념에서 살펴봤던 내용 그대로겠죠. 상관계수의 부호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또 혹은 0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상관계수가 양이라는 얘기는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해서 이렇게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음이라는 얘기는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한다. 서로 반대 방향성을 가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상관계수가 0인 경우도 있겠죠. 그 얘기는 이 x의 편차나 y의 편차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는 둘 중에 한 변수가 이제 변화가 없이 상수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상관계수 R이 0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선형적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곡선적 형태, 두 변수가 선형적 관계만 없다라는 것이지 두 변수가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변수가 어떤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냐, 방향과 강도를 얘기할 뿐이지 어떤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그쵸? 회귀 분석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회귀 방정식, 즉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단순 선형 회귀를 하고 있으니까 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회귀 방정식, 우리는 결국 이런 회귀 방정식을 구할 거잖아요. 그리고 관측한 데이터는 항상 오차 부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오차항까지 잘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회귀계수의 추정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앞에서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었죠. 최소 제곱법은 내가 추정한 선과 실제 데이터, 관측한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합을 가장 최소로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앞에 슬라이드로 다시 와서 최소 제곱법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오차의 제곱합을 최소로 한다 그랬어요. 오차의 제곱합.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오차가 여기고 이거의 제곱의 합 요거를 최소로 하는 그런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찾아주면 그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회귀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오차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한번 풀어쓴 거예요. 얘가 오차가 이 부분을 그냥 쓰면은 요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소로 하는 요 부분을 최소로 하는 B1, 요게 기울기, 그 다음에 B0, 얘가 절편, 이렇게 두 개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미분을 통해서 B0와 B1에 대해서 편미분을 구해서 편미분을 해서 그 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냥 개념은 수식을 제가 여기서 증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이거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얘네들이 2차 방정식의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띄게 될 거고 이 그래프에서 B0와 B1이 가장 최소가 되는 점은 어디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최소가 되는 그런 값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명하는 과정을 생략을 하겠지만 B1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본다. 즉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구한 샘플에서 가져온 그런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추정한다라고 부르고 추정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위에다가 햇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쭉쭉 해서 얘를 구해보니까 얘를 편미분, 각각 B0와 B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 두 미지수에 대한 식이 두 개가 생겨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B0는 이와 같이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봤더니만 뭐랑 조금 비슷해 보이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상관계수 있죠.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의 강도와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R이, 상관계수 R이. 그래서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얘는 뭐냐면 제곱합이라는 뜻이에요. sum of square 이렇게 해서 SS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S 하나만 써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면 이게 제곱합이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기 밑에다가 얘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써놨고요. 얘는 또 얘는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서 써놨으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B1은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해볼 수 있고 B0의 추정값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식에다가 B1을 구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B0는 우리가 B0의 추정값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됐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은 기울기와 절편을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베타1 기울기와 베타0 절편의 추정값을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다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한 그 회계식을 가지고 y의 변동성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 y값의 변동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만큼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제로 관측해서 얻은 값과 모집단의 어떤 일종의 이제 참값 y 평균을 뭐 이쯤이라고 본다면 y의 변동성은 전체 이만큼이 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관측한 데이터, 내가 지금 여기서 추정해서 얻은 뭐 베타 1이라든지 베타 제로 값, 이건 다 추정값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모집단은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그 모집단의 성질을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집단의 일부에서 샘플을 추출해서 그 샘플을 가지고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샘플을 어디서 추출하냐에 따라서 이 Y 값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차가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Y 값도 그런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모집단은 이 X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Y 값을, 실제 이론적인 값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Y 평균이라고 이렇게 보자면, 전체 Y의 변동성은 우리가 이렇게 내 실제 관측 데이터에서 Y의 변동성은 총 제곱합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회기식으로 설명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회기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 즉 오차에 의한 부분이겠죠. 내가 추정된 회기식이 요 선이라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총 제곱합은 이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죠? 실제 내 관측 데이터에서 추정된 값, 요거의 제곱합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회기식으로 설명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죠? 네. 우리가 추정한 회기식에서 시험값을 뺀 것의 제곱합, 이렇게 분할을 해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SST 총 제곱합, 그 다음에 이거는 오차 제곱합, 그 다음에 여기는 회기 제곱합, 이렇게 총 제곱합을 Y의 전체 변동성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볼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내가 지금 구한 회기식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앞에 우리가 그 총 제곱합을 나눠서 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추정했던 그런 회기식들이 과연 적합하게 잘 추정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게 그 결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정계수는 우리가 보통 이제 R제곱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기 분석을 수행을 하고 이 R제곱 값을 통해서 내가 만든 지금 내가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회기 모델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본적으로 전체 제곱합 부분에서 회기식이 설명하는 부분의 비율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얘는 전체분의 어떤 회기식이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어때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도출해낸 회기식의 그 독립변수, 그러니까 x 부분이 y 변수, 종속변수의 부분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그런 척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실제로 잘 없겠지만 R제곱이 1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모든 변동성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죠? X가 정확하게 Y의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내가 관측한 데이터들이 모두 회기 직선 위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R값이 높을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성을 잘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이제 R제곱값이 뭐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모델이 적합하지 않던지 아니면 내 이 종속변수,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대로 공부 시험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 앱의 사용 시간에 따라서 학생들의 사용자들의 진짜 실제 시험 점수가 어떤가, 이렇게 제가 2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R 스퀘어가 되게 작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용 시간 말고도 다른 요인이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또 다시 가설을 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제곱이 0.7이다. 이렇다는 얘기는 전체 Y의 변동성 중에서 우리가 회기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70%다.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총 제곱합,
값을 나눠서 쓴 것을 가지고 분산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출한 회기식, 회기 모델이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 분산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F 검정을 통해서 회기식의 적합성을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분산 분석 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요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요 총 제곱합을 분할해서 썼었던 이 내용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이 결정계수, RG곱값도 봤었고요. 걔네들을 자유도로 나눠줘서 우리가 MSR과 MSE, 지금 역시 비슷하죠. 회기식의 평균 제곱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오차의 평균 제곱합을 구해서 걔네들의 비를 가지고 F 검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습에서 어떻게 이걸 검정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각각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 B는 전체적으로 이제 F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F 검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F 값이 뭐 충분히 크다라고 했을 때 이 회기식이 의미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시그니피컨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F 값과 함께 우리가 P 밸류를 통해서도 회기식이 얼마나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베타 1과 베타 제로의 값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기식을 만들었죠. 회기 방정식, 단순 선형 회기에서 회기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줬었냐면 절편과 기울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오차 부분을 고려해서 이러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과 이 값을 추정을 했죠. 이 값과 이 값을 추정을 해서 회기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을 값으로 추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점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값을 추정하는 것, 이것을 점 추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집단을 전체를 알 수는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집단의 일부분인 샘플을 가져와서 뭔가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을 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샘플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 추정 값이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정 값은 우리가 값을 가지고서 추정을 해볼 수도 있지만 얘가 들어갈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내가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크게 변동하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된 내가 샘플링을 했다면 이 값들이 막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가지고서 추정을 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점 추정과 구간 추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미는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값이 들어있을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의 의미는 실제 모수값이 포함된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즉 얘네들은 다 추정값이에요. 추정값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햇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실제 모수값은 아니죠. 우리가 그거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샘플을 어떻게 추출을 하냐에 따라서 추정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고 그럴 때마다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바로 그게 이제 모수값이 포함된 실제로 우리가 모집단, 파퓰레이션의 값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들을 가끔 들어봤을 텐데 뭐 95%의 신뢰 구간에는 뭐 얼마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100번 내가 그쵸 모집단 전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샘플링을 내가 이렇게 100번을 막 하는데 그 중에서 95번은 이 모수를 포함하는 구간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신뢰 구간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베타1, 그렇죠? 기울기의 신뢰 구간을 구한다. 그러면 점 추정치를 통해서 구한 요 베타1, 자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요 점 추정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분포에 따른 상수값, 요거는 이제 분포표 같은 데서 가져오면 되고요. 거기다가 표준 편차를 곱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 요거 점 추정치 마이너스 요 부분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하한 값, 그쵸? 로어 CI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뭐 점 추정치가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그리고 요 구간보다는 작은, 요 사이에 우리의 추정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1의 컴피턴스 인터벌 신뢰 구간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 제로 햇의 신뢰 구간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구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당연히 파이썬에서는 그쵸,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파이썬이 알아서 다 계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예측 구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예측 구간은 신뢰 구간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측 구간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좀 새로운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데이터 관측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종속 변수의 개별 예측 값이 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범위. 그러니까 조금 아까 신뢰 구간하고 조금 의미가 다르죠. 신뢰 구간은 실제로 모수 값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이고, 예측 구간은 어떤 하나의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에 대한 종속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y의 그죠, 종속 변수의 값이 종속 변수의 예측 값이 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요 y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나머지는 비슷하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 부분인데, 표준 편차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어떤 표준 편차를 가지는지는 제가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 기본 개념은 비슷하게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하고 예측 구간은 약간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내가 샘플링을,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계산된 구간이 참된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특정되는 신뢰 수준, 특정되는 그런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샘플링 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95%의 뭐 신뢰 구간이다 그러면 100번 중에 95번이, 뭐 90%의 신뢰 구간이다 그러면 100번 중에 90번이 뭐 이렇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신뢰 구간이고요. 예측 구간은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어진 독립변수 값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관측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이 예측 구간이 신뢰 구간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측 구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추정값이라는 거잖아요. 추정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항상 그쵸? 오차, 데이터의 변동성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동성, 즉 오차 부분이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하기 포함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신뢰 구간보다는 예측 구간이 더 넓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단차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단차 분석은 회귀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단차라는 게 뭐냐면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의 회귀 모델에서 오차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로 구현된 것이 단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 내가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추정해서 봤던 그 예측 값을 빼준 거. 이게 바로 이제 단차, 영어로는 레지듀얼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회귀 모델을 만들 때 처음에 가정을 했었던 내용이 있죠. 근데 이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형 회귀 모델의 가정 해서 우리가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요 식이, 요 표기가 뭘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네,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네, 이런 가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회귀식을 만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 회귀식을 추정을 했었죠? 네, 최소 제곱법. 최소 제곱법이라는 건 또 뭐였죠?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은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내 데이터의 오차들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런 어떤 추세선을 찾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고 내가 회귀 모델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회귀 모델의 오차들이 이러한 조건,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게 바로 잔차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잔차라는 것은
오차의 오차가 구체화된 값이다.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것이고, 그 잔차를 가지고서 우리 회귀 모델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잔차에 대한, 오차에 대한 가정, 이 내용, 그쵸? 오차의 평균은 0이고, 시그마 제곱이라는 일정한 분산을 가지고 있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또 서로 독립적인지, 일정한 분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만든 회귀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은 뭐 잔차 산점도를 그려보거나, QQ 플롯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값, 통계 값들을 얻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잔차 산점도라는 것은, 산점도가 뭐였죠?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측값하고, 그 다음에 잔차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서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론적으로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패턴 없이 무작위로 분포해야 돼요. 만일에 잔차가 어떤 패턴을 보인다, 뭐 갈수록 증가한다, 아니면 뭐 곡선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모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QQ 플롯은 이제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 데이터의 잔차들이 요런 y는 x, 이게 뭐죠? 기울기가, 그쵸, 1인 그런 직선이죠. 이런 직선에 가까울수록, 직선의 형태를 띌수록 잔차가 정규성을 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려서 잔차의 분포를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잔차가 어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한번 실제로 파이썬으로 그 코드를 작성을 해서 결과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그 배웠던 회귀 분석에 관한 내용들을 파이썬으로 직접 실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이썬으로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는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뭐 판다스, 그다음에 스태츠 모델즈, 그다음에 매플러립을 주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판다스는 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그런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는 열과 행을 가진 그런 2차원 형태로 뭐 쉽게 엑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판다스도 그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루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회귀 분석을 하는 그 라이브러리로는 스태츠 모델즈를 사용할 건데요. 뭐 회귀 분석 역시 이 라이브러리 말고도 스태츠 모델즈 말고도 뭐 다양한 사이클런이라든지 다른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사이클런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요 스태츠 모델즈는 회귀 분석이나 이런 통계적 모델링 하는데 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요 스태츠 모델즈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플러립이나 이제 시본 같은 것들은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엑셀처럼 저장된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시각화해서 뭐 데이터에 따른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주면 그 데이터에서 어떤 적절한 의미를 잘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는 매플러립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개발 도구로는 구글 콜랩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다양한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글 콜앱을 사용해 볼 건데요. 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비슷해서 어렵지 않게 쉽게 아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구글 콜앱은 구글 계정만 있으면 뭐 당연히 인터넷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은 뭐 따로 뭐 파이썬에 관한 어떤 설치를 한다든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제 내가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한 것을 구글 콜앱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지 내가 그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할 텐데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와 콜앱 연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 이 내용을 보시고 상기를 시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분석할 그 데이터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linear_rig.csv라는 파일 안에 우리가 이제 분석할 데이터들이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는 뭐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보시면 인풋과 아웃풋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인풋 변수와 아웃풋 변수 모두 보시면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개수는 n은 한 3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한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그 구글 계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콜앱 노트북을 여시면 처음 마주하게 되는 화면일 텐데요. 뭐 사용법을 제가 다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여기 보면 이렇게 코드하고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라는 부분은 여기 지금 약간 이렇게 음영이 돼서 좀 튀어나와 보이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먼저 가이드가 있네요. 코딩을 시작하거나 AI로 코드를 생성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커서를 놓고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코드를 작성하는 이 칸을 이제 셀이라고 불러요. 셀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셀과 그다음에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1 더하기 1 이렇게 해주고 뭐 실행을 시킬 때는 요 버튼 플레이처럼 생긴 요 플레이 버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누르면은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처음이라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제 한번 세션을 할당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해주셔도 되고요. 이 방금 작성한 셀, 뭐 코드가 작성된 셀의 밑쪽으로 이렇게 커서를 가져가시면 또 이런 내용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제 코드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코드를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만일에 여기 뭐 잘못 썼다 이렇게 하면은 요 버튼 그쵸? 얘를 이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뭐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쓸 때는 뭐 샵 2개. 요거는 이제 마크업 랭귀지 사용하는 거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그냥 우리 워드 프로세서 쓰듯이 뭐 메뉴들이 있어서 그냥 이거대로 직관적으로 보고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코드를 그 실행을 시킬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나 보니까 이제 컨트롤하고 엔터 눌러도 된다. 이렇게 방금 있었죠. 그래서 내가 실행을 하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또 뭐 쉬프트 엔터 이렇게 누르면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 셀을 코드를 쓸 수 있는 셀을 또 새롭게 만들어 주니까 쉬프트 엔터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고 새로운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이제 준비를 해 놔야겠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는 코드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다스하고 그쵸? 스태츠 모델즈하고 뭐 그다음에 요거를 주로 사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이제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해주고 실행을 시켜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자, 새로운 셀을 하나 만들고,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데이터 객체를 가져와야겠죠. 지금 현재로는 제가 CSV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파이썬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러한 코드입니다. 네, 요즘에는 저절로 다 작성을 해줘서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CSV 파일을 읽어올 건데, 자, 여기다가는 내가 내 데이터가 있는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자세하게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이제 같이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과정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CSV 파일을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제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 구글 드라이브와 이 콜앱 노트북을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PPT의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네, 여기 위에 이런 또 새로운 아이콘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콘 위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가져가 보시면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마운트 하는 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드라이브에 노트북이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연결할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지금 마운트 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마운트가 되면 여기에 내 드라이브가 이렇게 보입니다. 들어가 보면 마이 드라이브가 있고요. 내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linear_reg.csv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내 구글 노트북에서 불러와서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거니까 데이터 구조를 생성할 거니까 얘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점 3개가 있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얘의 경로를 이 파일의 경로를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 아까 우리 코드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닫아 주겠습니다. 네, 여기 부분에다가 파일을 읽어줘야 될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거를 이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서 데이터가 잘 생성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30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였는데 2차원 형태로 그쵸? 행과 열로 구성된 이런 2차원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러면은 이제 앞에 5개 정도만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체 다 해서 다 들어왔는지 잘 데이터 구조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잘 만들어졌고요. 너무 기니까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객체를 생성을 해줬으면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독립 변수를 x, 그쵸? 그리고 중속 변수를 y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는 우리가 데이터의 뭘로 해줄 거냐면은 인풋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속 변수는 우리가 데이터의 아웃풋으로 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독립 변수와 중속 변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또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물론 바로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작으니까 그리고 대략 예상이 가능하지만 보통 이제 내가 관측한 데이터들은 보통 굉장히 n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시각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직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주는 게 데이터 시각화, 맵플러리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주는데 일단 뭐 산점도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쳐놓은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내가 스캐터 플롯, 산점도를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겠다, 스캐터 플롯을 그리겠다 그런 뜻이고요. 뭐 그 그래프의 제목과 X축의 이름, Y축의 이름 이렇게 써주고 한번 실행을 시켜줘 봅시다. 네,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그 내용,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슬라이드에다가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더니 뭐 어느 정도 선형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우리가 그 상관 분석을 했었죠.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뭐였었죠? 네, 맞습니다. 두 변수 간의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의 크기와 강도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바로 상관계수였었잖아요. 어떻게 구했었나요? 네, 편차의 곱을 합해서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상관계수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공분산을 구하고요. 그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구했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공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x와 y의 평균값이 필요하니까요. 걔네들을 제가 min 언더스코어 x 그 다음에 min 언더스코어 y라고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걔네들을 구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분산을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x의 편차, 그 다음에 y의 편차 두 개 곱해가지고 전체 합해 준 거, 시그마 해준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계수란 공분산을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이다 했으니까 요거를 나누기 요 내용 두 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작성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나타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소수점 넷째 자리다 이렇게 해주고 한번 실행을 시켜줘 보죠. 네, 그랬더니 네, 상관계수가 0.9438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상관계수가 0.9438, 즉 절대값이 1에 가까우면 굉장히 선형적인 관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양수니까 뭐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즉 우리는 지금 x가 인풋이니까 인풋이 증가하면 아웃풋도 증가한다. 둘이 약간 양의 상관관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은 지금 그 상관계수 구하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뭐 이렇게 사실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다스에는 상관계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상관계수를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변수들 간의 그런 상관계수를 구해주는 것이라서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그쵸? 인풋과 우리가 지금 인풋과 아웃풋 두 변수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두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이렇게 구해줬는데요. 아까 우리가 직접 그쵸? 계산을 해서 구한 것과 결과가 똑같이 나오네요.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변수를 직접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내가 x와 y 간의 상관관계 이렇게 구해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다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슬라이드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뭐 프린트 함수 써가지고 뭐 이렇게 f스트링 써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형식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파이썬 형식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 내가 코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상관계수를 구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변수들을 지정을 해서 그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산점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도 구해봤더니 상당한 그쵸 두 변수가 지금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거쳐서 내가 모르는 어떤 값들을 거쳐서 내 직선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뭐 직선을 특정한다라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찾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값들을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회귀계수부터 추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회귀계수 어떻게 추정을 했었나요? 그렇죠. 회귀계수라는 것은 기울기에 해당하는 B1의 헷, 그 다음에 절편에 해당하는 B0의 헷, 추정하는 과정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는지 그 공식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아까 그 상관계수를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직접 그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하면 이런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해주겠죠. 일단 먼저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두 개 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네, 새로운 셀을 하나 만들고요. 자, 제가 그 절편은 기울기는 베타1 언더스코어 헷, 그 다음에 절편은 베타 제로의 언더스코어 헷이라고 이렇게 변수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하면 됐었는지 그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제가 미리 써놓은 것을 좀 가져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도출했던 그 정규식을 그대로, 정규 방정식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그 내용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x의 평균, 그 다음에 y의 평균, 아까 상관계수 구할 때 이용했던 거 이 위에서 이제 그대로 가져다가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네, 기울기의 추정값, 그 다음에 절편의 추정값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뭐 이렇게 출력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네, 회귀 계수 베타 제로는 뭐 이렇게 나오고 베타 1은 뭐 이렇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은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의 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회귀 방정식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베타 제로에다가 이 값 넣고요. 그 다음에 베타 1에다가 요 값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그냥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이렇게 써주고요.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귀식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결국 회귀 분석을 한다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밝혀서 수학적 형태 혹은 통계적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회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원인이 하나 주어졌을 때 그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를 뭐 한 단위 혹은 10단위 증가시켰을 때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회귀 방정식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풋의 0.81배만큼씩 아웃풋이 변화하게 된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인풋 값이 주어지면 그것에 해당하는 아웃풋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인풋을 얼만큼 증가시켰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변화하겠구나 그런 거. 제가 여기다가는 이렇게 뭐 회귀 방정식이라고 써놨지만 뭐 이게 하나의 회귀 모델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슬라이드에 이렇게 밑에 써놓은 것은 제가 이제 베타 1 언더스코어 헷 2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아까 그 앞에서 그 이론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그 그러니까 기울기랑 상관계수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의 추정값 베타 1의 추정값을 R를 이용해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용시켜서 구해 본 거니까 요거는 뭐 제가 해보지는 않고 이제 결과만 볼 텐데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베타 1의 헷을 이렇게 추정했던 값하고 R을 이용해서 쓴 거하고 뭐 결과는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베타 1 헷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뭐 방금 네, 직접 베타 1의 추정값, 그 다음에 베타 제로의 추정값 구해봤는데, 전반적인 그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태츠 모델즈를 이용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스태츠 모델즈를 이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진 그 데이터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모델링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 회귀 모델이 제대로 잘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가 그런 내용들도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주냐면요. 새로운 셀을 역시 하나 만들고요. 스태츠 모델즈의 OLS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OLS 해주고 이제 핏 적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회귀 모델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 OLS가 뭐냐면 우리가 직선을 찾는 방법, 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을 찾는 방법, 무슨 방법으로 찾는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찾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소 제곱법을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의 약자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해서 OLS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슬라이드에 이 스태치 모델즈를 직접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 놨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다양한 이런 스태치 모델즈 안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매뉴얼들이 있으니까 이거만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이 사이트로 직접 가셔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떤 분석들을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OLS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쓰냐면은 종속 변수 써주고 그런 다음에 독립 변수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이 종속 변수 자리에 엔도지니어스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자리에 엑소지니어스 이렇게 넣어라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 엑소지니어스가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엔도지니어스가 종속 변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로 뭘 쓸 건지 우리는 지금 데이터의 이름을 제가 데이터라고 해놨으니까 그 데이터로 쓸 내용들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델을 한번 프린트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죠. 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지금 출력이 돼서 나왔네요.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OLS 리그레션 리절트.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과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일단은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에 뭐 이렇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종속 변수거든요. 그래서 요 종속 변수가 y다. 뭐 그런 거 모델은 OLS 모델이다. 메서드는 리스트 스퀘어즈. 이게 최소 제곱법이었잖아요. 이런 게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행한 날짜, 그다음에 number of observations가 n의 개수예요. 지금 저희 데이터가 지금 30개가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30개의 데이터를 읽었다. 그리고 이거는 자유도예요. 그래서 잔차의 자유도, 그다음에 모델의 자유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가 그 분산 분석표 만들 때 총 제곱합, 그다음에 오차 제곱합, 회귀 제곱합을 뭐 자유도로 나눠준다 했을 때 이 내용들이 아마 쓰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R 스퀘어드, 그렇죠? R 제곱값. 모델의 적합도 평가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리고 수정된 R 제곱값, 그리고 뭐 F 통계량, 그다음에 F 검정값의 P 밸류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그 인터셉트가 바로 절편이죠. B0, 그다음에 X가 우리 독립 변수였고요. 걔의 기울기 B1의 추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 회귀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풋과 아웃풋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회귀 방정식 어떤 그 회귀 모델이 어떤 것이고 그럼 그 모델이 정말 제대로 적합한 모델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좀 전에 우리가 회귀 개수를 추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귀 개수를 추정했고 그 추정된 회귀 개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회귀 모델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정말 그런지 베타 제로 그다음에 베타 1의 값이 이 우리가 OLS 모델을 이용해서 돌렸을 때도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 부분 아까 절편 마이너스 2.4349 그렇죠? 베타 제로 우리가 아까 위에서도 마이너스 2.4349라고 구했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 0.8111 베타 1 0.8111 그래서 똑같이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직접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 OLS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온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회귀 개수들을 또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셉트 말 그대로 절편이고요. 슬로프, 기울기 이렇게 해서 받아서 각각을 우리가 이제 바로 회귀 방정식처럼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렇게 출력을 해서 우리가 회귀 방정식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 부분에다가는 이제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인터셉트, 그 다음에 베타 1 대신에 슬로프를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넣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회귀 방정식을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회귀 모델이 적합한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증하는 방법은 뭐 R제곱값, 그 다음에 F값 이렇게 있었는데요. R제곱값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0.891이라고 하네요. 수정된 R제곱값은 0.887인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앞에서 R제곱값을 설명을 했을 때 R제곱값이 뭐 1에 가까울수록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R제곱값이라는 것은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R스퀘어 값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많으면 어쨌든 간에 R스퀘어가 커져서 이 모델이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정을 해서 계산한 것이 수정된 R제곱 값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값이 실제 R 값과 이제 수정된 R제곱 값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R제곱 값을 써줘도 되겠습니다. 이 R제곱 값이 지금 0.891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나요? 총 제곱합을 우리가 나눠서 써볼 수가 있었어요. Y의 총 변동 값을 어떻게 나눠서 썼었나요? 그렇죠? 총 변동 부분은 회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회귀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즉 오차의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썼죠. 그리고 R제곱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전체에서 회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비율로 우리가 구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SSE하고 그쵸? SSR 요 두 개가 필요하겠죠. SST는 그냥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SSE라는 게 뭐였죠? 그쵸? 오차 부분이었어요. 오차 부분은 오차 부분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내 실제 데이터에서 추정된 값을 빼준 거. 이거가 오차 부분이었죠. 이렇게 구해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얘를 제가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차 부분, 요거를 이제 레지듀얼이라고 하고요. 걔는 내 Y 값에서 지금 우리가 추정된 회귀식에 적용된 값들 이렇게 빼주면 이 부분이 오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서 자, SS이라는 거는 뭐였죠? 이 부분들을 다 제곱을 해서 걔네들을 합해준 거. 이게 바로 SSE였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주고 그거를 전체 썸 해준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SR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회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였어요? 추정된 값에서 Y의 평균을 빼주고 그거를 제곱을 합을 해준 거.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SSR은 그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R제곱값은 SSR 나누기 SST다. 그 두 개의 전체 변동량 중에서 회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SSR 나누기 SST인데 SST는 그냥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스퀘어드 1이라고 해서 구해줘 봅시다. 요거 그대로 써줘 보고요. 출력을 해보죠. 네, 그랬더니 0.8908이래요.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0.891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뭐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만 구해보죠. 0.891 그쵸?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 거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요 r제곱 값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내용은 뭐냐면 RSquared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OLS 모델을 이용해서 회귀 모델을 만들어 놨었죠. 그러면 이렇게 직접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귀 결과를 통해서 읽어올 수도 있고 또 그 값을 이렇게 모델의 RSquared 해서 이렇게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 보시면 그죠 똑같이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넣어놨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밸류 우리가 분산 분석은 어떻게 했었나요? 방금 앞에서 구했었던 SSE, 그 다음에 SSR 요 내용을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였어요? 얘네들을 자유도로 나눠서 그 비율을 가지고 F값을 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요거는 모델의 자유도, 그리고 얘는, 오차 제곱합은 잔차의 자유도로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것도 회귀분석 식에 보면은 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그쵸? DF, 레지듀얼. 이게 잔차의 자유도 28이고요. 모델의 자유도 1이에요. 그러니까 SSE를 28로 나눠주고, SSR을 1로 나눠준 거. 그쵸? 그래서 얘가 MSE가 되겠고, 얘가 MSR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F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즉 회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오차 부분의 평균 제곱합으로 나눠준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내용 그대로 우리가 코드를 쓰면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MSR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MSR 나누기,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MSR 나누기, MSE 이렇게 해줄 건데, MSR은 SSR 나누기, 모델의 자유도, 그 다음에 MS는 SSE 나누기, 잔차의 자유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주고요. 프린트 해주겠습니다. 그대로 프린트 해주면 되겠죠?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예, 그랬더니 228.372라고 하네요. 우리는 228.4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228.4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 F 값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에서 이 F밸류2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스태치 모델즈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회귀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가 F값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오는 방법에 의한 거 출력을 해본 건데요. 결과는 똑같죠. 우리가 계산한 거, 그 다음에 모델을 통해서 가져온 거 당연히 똑같은 거 확인했으니까요. 이렇게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또 따로 분산 분석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요거는 미리 쳐서 실행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산 분석표가 만들어져요. 요거는 우리가 회귀 모델을 이제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그 OLS 모델로 만들어진 결과와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노바 테이블 요거는 이제 제가 써준 거니까 그대로 아노바 테이블이다 하고 제목이 나왔고요. 이 부분이 보시면은 X, 그렇죠? 이게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거겠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여기가 잔차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모델의 자유도는 1이고 아까 잔차의 자유도는 28이다. 그대로 나왔었죠. 그리고 sum underscore square 이게 뭐냐면 이게 SSR이에요. 그러니까 회귀식으로 설명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이게 뭐겠어요? SSE. 오차, 회귀식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 총 제곱합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가 MSR 그리고 여기가 MSE가 되는 거죠. 즉
요거 나누기 자유도, 그 다음에 요거 나누기 자유도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요 부분이 되겠고, 이 F값이라는 것은 아까 뭐였나요? 이 F값이라는 것은 이거 나누기 이거, 그죠? MSR 나누기 MSE 이렇게 해서 구해진 것이다. 네, 다 지우고요. 그래서 이 F값이 이제 충분히 크면 이 모델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값이 얼마나 충분히 커야 이제 이게 충분히 큰 것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228이면 상당히 큰 건데요. 이거는 또 우리가 P값을, P밸류를 보고서 또 판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P밸류가 5.2의 마이너스,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0000, 굉장히 작은 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모델이, 우리 지금 회귀 모델이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 요거는 방금 제가 이제 콜랩에서 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해석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MSR, MSE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노바 테이블을, 제가 아노바 언더스코어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MSR과 MSE 또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 그냥 다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태츠 모델즈를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값들에 각각 접근을 해서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우리가 앞에서 이론 부분에서 살펴봤었던 이런 F값이 뭔지, 그 다음에 R제곱값이 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계산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파이썬이라는 좋은 도구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시고 그 결과를 잘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점 추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회귀 개수, 절편이 얼마일까, 그 다음에 뭐 기울기가 얼마일까, 그래서 그 값들을 추정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에는 그런 식으로 점 추정 방법도 있지만, 내가 모수의 값이 속할 구간을 추정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구간 추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내 구간 같은 거 알아보는 것도 했었는데요. 뭐 실내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회귀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절편 같은 거보다는 기울기에 대한 검정을 수행을 하고, 그 기울기가 제대로 추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회귀식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실내 구간을 우리가 구하는 그 내용 따라서 한번 구해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T 언더스코어 크리티컬이라는 것은 내 그 실내, 뭐 내가 95% 실내 구간이다, 90% 실내 구간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분포표에 해당하는 어떤 임계치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표준 오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그 내용들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또 스태츠 모델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실내 구간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었던, 수행했었던 그 회귀 분석, 이 결과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직접 구해서 봤었던 요 내용 있죠? 요게 이제 베타1의 실내 구간이 되어야 되겠네요. 베타1. 네, 얘는 이제 베타1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니까 베타1의 실내 구간이 되어야 될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베타0는 제가 절편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베타1의 실내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타1의 실내 구간을 보면은 뭐 0.7012에서 0.9211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 모델에서 실내 구간을 직접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모델점 이렇게 conf underscore int 인터벌 해주면은 컨피던스 인터벌 이렇게 해주면은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실내 구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요 내용, 요 부분의 내용이 여기 아까 회귀 분석에서 봤었던 내용하고 똑같죠? 그리고 우리가 예측 구간도 이 모델을 통해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하면 우리가 예측 구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제가 PI라는 변수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각각 그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모든 예측값들을
다 알아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예측값이죠. 저 y 프레딕트. 우리가 구한 회기식에 의해서 계산된 그런 y 값들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값들에 대한 신뢰 구간 그리고 예측 구간.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예측 구간은 그 y의 변동성, 오차를 포함한 변동성을 우리가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보다는 예측 구간이 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나온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우리 회귀 모델은 처음에 가정을 했었죠. 회귀 모델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얻는 데이터들은 모두 확률적 모형이다. 확률적 모형이라는 것은 오차 부분이 고려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데 이 오차는 어떤 가정을 해서 만들었었죠? 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으로 일정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해서 지금 회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럼 정말 이 만들어진 회귀 모델의 오차들, 그냥 잔차들이죠. 잔차들이 이런 가정을 만족하는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분산이 일정한지, 그다음에 서로 독립적인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는 우리가 아까 그 회귀 분석을 해서 나온 그 결과에 있었죠. 여기서 이제 더빈 왓슨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 더빈 왓슨 통계량이라는 것은 이 잔차들이 서로 독립적인지를 우리가 독립적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통계량인데요. 이 값들은 이제 0에서 4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 근처에 있으면 잔차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근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잔차들이 독립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예측값과 잔차를 이용해서 잔차 산점도 같은 거를 그려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우리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스캐터 플롯을 그려가지고 잔차 산점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그러니까 즉 예측값하고 잔차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잔차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어떤 잔차가 지금 패턴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잔차가 패턴을 가지게 된다면 그 얘기는 회귀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회귀 모델이라면 잔차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잔차가 무작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차가 어떤 패턴을 보인다거나 잔차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회귀식은 제대로 된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모델에 의한 잔차는 지금 고르게 랜덤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QQ 플랫 같은 것도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QQ 플랫을 그렸을 때, 잔차의 이론적인 분포하고 우리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직선 위에 위치하면 이 잔차가 정규성을 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직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특별히 곡선이라거나 이러지 않다면 우리의 잔차가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관적으로 그냥 잔차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잔차의 분포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잔차가 어느 한쪽으로 쫙 쏠려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면은 우리 잔차가 그 가정을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잔차가 그래도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또 샤피로 윌스 검정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 잔차들이 정규 분포를 띠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셔서 결과를 보면 지금 수행한 결과가 그 통계량이 보면 0.97이라고 되어 있고 p-밸류가 0.67이죠. 그럼 이때의 귀무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정규 분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P값이 0.67, 그 다음에 통계량 값이 0.97 상당히 작죠. 이럴 때는 뭐예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잔차 분석까지 해서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 간단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관측한 두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서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들의 회귀 계수들을 추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내가 만든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최소 제곱법의 가정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잔차 분석까지 수행을 해서 한번 그 내용들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우리가 파이썬을 통한 회귀 분석 이론과 실습까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측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또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실제 데이터,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런 데이터들의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적용을 하셔서 한번 의미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